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사회문제 탐구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나가는 아마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문제 탐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투표 잘 하셨죠? 그리고 결과야 어찌됐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인데 오늘 우리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의문을 모른 채 생을 마감한 지 꼭 6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시신을 못 찾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왜 세월호에 있는 학생들을 구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게 아니죠. 아마 나중에 너네들이 사회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할 그럴 나이가 됐을 때 꼭 이 세월호를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가 있었던 4월 16일을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큰 관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두 가지 관점. 크게 보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거시 있잖아. 거시, 미시. 거시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인할 때 거자거든. 크게 본다는 거고 미시가 이제 이게 미세먼지 할 때 미자란 말이야. 작을 미자. 그래서 좀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 두 가지, 미시적 관점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뵐게요. 자, 사회문제 탐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사회문제 탐구인데 한번 사회문제 탐구가 뭔가 어떤 과목인가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고 그리고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목이 사회문제 탐구예요. 그리고 사회문제 이해가 제일 첫 번째 단원인데 이 사회문제 이해는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나와요. 의미와 특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관한 관점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인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는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 특징은 객관성과 상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문제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핵심이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해갖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시잖아, 거시. 이게 클 거자의 볼시거든. 크게 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볼 때 나무가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잖아? 근데 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라는 얘기야. 어? 여기서 그 나무라고 하는 건 나, 너, 쟤 하는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숲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나 아니면 집단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크게 보라는 거지. 이 거시적 관점은 통 크게.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게 거시적 관점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얘네들 관심은 뭐겠어? 거시적 관점의 관심은 개개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전체 사회를 이루는 사회 제도, 사회 조직, 계층 구조,
뭐 이런 그 계층의 역할, 뭐 이런 거지, 얘네들이, 거시적 관점은. 그리고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이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어. 잊지 마라, 이거. 거시적 관점. 사회 제도나 구조, 사회 변동과 같이 사회 체계 전체 수준에서 탐구하려는 관점이야. 그리고 뭐 사회 제도나 조직이나 계층, 구조 등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시적 관점은 뭐냐? 이 미자가 우리 미세먼지 할 때 미자거든. 이게 한문으로 작을 미자야. 이 시자가 우리 시각, 뭐 시선 할 때 시자, 볼 시자거든. 그러니까 작게 본다는 거지. 작게. 매우 작게 본다는 거야.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거시적 관점에서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 얘네는 반대지, 반대. 숲을 보지 말고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라는 거야. 얘네들은 미시적 관점은 나무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시적 관점이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 얘네들은 사회 전체보다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 미시적 관점이야. 관련 이론으로는 대표적인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라고 하는 학자가 나온 상징, 상호작용, 이게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거야. 그리고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환 이론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 및 개인 간의 개인이야, 개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탐구하려는 관점. 관심이 그래서 개인의 행동, 태도,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 먼저 그 거시적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거시적 관점에서 이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갈등론이 좋아. 이 기능론보다는 갈등론의 입장에서 저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먼저 갈등론을, 내가 좋아하는 갈등론부터 한번 볼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또 비유도 내가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작년 애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거든. 헐. 근데 걔네 아버지는 이건이네.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딱 보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막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네. 실제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노동일을 하셨고, 그래서 상대적 좀 빈곤 속에서 생활했지. 내가 어릴 때. 그래서 쟤는 아버지가 이거니. 나는 막노동 하시는 아버지. 거기다가 쟤는 능력도 좋아. 또 재능도 있어. 나는 또 그렇지 않아. 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말이야. 빈둥빈둥 놀고, 건물 물려받고, 재산 상속받고, 편안하게 그냥 일생을 그냥 놀고 먹고 사는가 하면 나는 죽도록 야근하고, 주 6일 동안 근무하는데, 집거리만 하나 월급 받고, 백날 뭐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빚더미에 살고, 야, 이거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자, 세상을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 다음에 빈자와 부자, 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사회관계를 보는 게 갈등론이야. 그러니까 사회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왜 갈등하겠어? 이게 한번 생각해봐.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엄청 많다면 건물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도 막 남아 돌아. 우리 국회의원 어제 뽑았잖아. 국회의원 숫자 모든 국민이 다 국회의원 해도 돼. 그럼 싸우겠냐고. 이게 안 싸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 보면 이게 재화가 한정돼 있거든. 이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사회적 희소 가치라 그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작아요. 이걸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희소 가치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 투쟁,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구성원들은 갈등 관계에 있고 이런 갈등이 또 사회 변동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 이거 갈등을 나쁘게 안 봐요. 이런 갈등이요. 사회 변화와 이 사회 변동에 엄청 기여하는 긍정적인 걸로 보거든.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갈등론이야. 그리고 사회 통합 있지. 우리 통합 뭐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나로 합치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갈등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자들의 강제 억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 대표적인 학자가 칼 마르크스야. 칼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론을 창시한 사람이거든. 잠깐만. 자, 이게 칼 마르크스가 이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 아주 털보죠. 털보. 털 엄청나게 많이 난. 그리고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야.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대표적인 책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이 책에. 근데 이 책에요. 그런 얘기가 나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고.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이 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림이거든. 맨 위에 있는 얘네들이 기득권자들이죠. 지배자들. 그리고 부자들. 그 다음에 중간 지배자들. 그 밑에 수호자들.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밑에가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니까 이 소수는 이 노동자,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계급이거든. 계급. 층층이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갈등론이죠. 아마 쉽게 얘기하면 설국열차. 설국열차가 그거 아닐까. 이 갈등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응?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갈등론은 대립, 갈등, 변화를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이고, 그리고 모든 사회, 모든 문화 현상은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고, 갈등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이 갈등론이야. 그리고 그에 반해서 좀 한계점이 있는데,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갈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합 있죠. 통합과 사회 존속 이런 걸 대단히 경시해요. 이게 갈등론이야. 이게 핵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제 기능론 한번 볼까? 기능론. 이거는 에밀 디르켐이라는 사람, 에밀 디르켐 있죠? 에밀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야. 이 사람이 주장한 대표적인 이론이야. 근데 기능이잖아, 기능. 한번 말 자체가 아까 갈등이랑 좀 다르지. 말이 벌써 부드럽고 뭔가 평화롭고 뭐가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부드럽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게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거야. 사회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평화롭다는 거야. 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입에 음식을 넣고 씹잖아. 그럼 그 음식이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가겠지. 그럼 위에서 잘근잘근 소화를 시킬 거 아니야, 그 음식을. 그리고 대장, 소장을 거쳐서 음식이 분해되고, 그리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싸겠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밥을 먹고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게 전부 각각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잖아. 그럴 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내 생명과 내 기분도 모든 게 좋아지고 잘 돌아가겠지. 이런 게 기능론이야. 이걸 사회에 대입을 하는 게 바로 기능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사잖아. 니들은 학생이고 또 누구는 어제 국회의원 또 누구는 노동자, 농민, 상인 이런 각각의 계층들이 있겠지.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에 필요한 적합한 기능을 각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상호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이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게 되겠지.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요. 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 하나만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이게 위 하나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위는 식도랑 연결돼 있고 대장, 소장하고도 연결돼 있고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능노원에서는 모든 각각의 계층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유기체 비유를 해. 그리고 조화 균형이 중요하고 이런 게 사회 기능론이야. 즉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고 사회의 구성 요소는 사회 유지에 적합한 기능을 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규칙은 사회적 하부의 산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게 이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그럼 우리 그 기능론에서는 사회 변화라든가 뭐 투쟁, 갈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 광화문 집회 했잖아요. 작년에 뭐 조국 반대 집회 있었고 시끄러웠잖아. 굉장히 사회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갈등론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 변화나 갈등 이런 걸 부정적으로 봐.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거야. 근데 나랑 생각이 좀 다르죠. 나는 갈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 순전히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래서 나랑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안정, 조화, 질서, 균형 이런 얘기 나오면 다 기능론이야. 그리고 뭐 사회 변화, 갈등 이런 거는 문제로 봐요. 문제. 이거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아니라 그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한계는 뭐 갈등과 변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겠지. 이게 갈등론이라고. 네, 이 사람이 그 에밀 디르켕이에요. 에밀 디르켕. 네, 기능론의 대표적인 사람. 잠깐만. 네, 기능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에밀 디르켕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톱니바퀴를 얘기했는데 우리 기계 장치 시계 태엽 이런 거 보면 이런 기계가 착착착착 돌아가잖아. 이게 갈등론을 잘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고 이게 너고 이게 노동자고 이게 국회의원이고 이게 농민이고 이렇게 각자 자기 기능을 잘할 때 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래서 갈등론과 기능론 이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갈 이렇게 얘기하죠.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다음은 비시적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 차이 알겠지?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야, 둘이. 근데 그 하나는 갈등으로 보고 하나는 화학과 뭐 안정, 조화 이런 걸로 본다는 거지.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지? 사회를 좀 크게 보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통 크게. 이게 거시적 관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미시적 관점 한번 볼까?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여기서 나와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개인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사회를 개인의 어떤 의미 부여와 상호작용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까 거시적 관점은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반대란 말이야.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는 게 얘네들 관점이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보다는 능동적인 개개인의 자율적 생각, 행동, 또 의지를 강조해 얘네들은. 그리고 그걸 위주로 사회를 보라는 거야. 응?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이야. 응?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 상호작용을 하잖아. 근데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거든. 상징을 통해서 해. 상징을. 그러면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그림, 도형, 언어
문자, 뭐 이런 게 상징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럼 이 상징들이 사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 이거. 내가 여기 뭐 좀 상징으로 쓰이는 거 대체로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건 나 요거 있지, 요거. 우리 요 우길기. 우길기 한번 볼까? 이 우길기는 이 일본 놈들하고 우리하고 보는 게 다르겠지. 일본 놈들이 볼 때는 이 우길기는 부흥의 상징이야, 얘네들.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기네들이 아주 힘이 강할 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침략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리고 침략의 상징이겠지. 응? 근데 우리는 일본 애들이 이게 부흥의 상징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침략의 상징이야. 폭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미친놈들이 향연이야, 이거는. 만약에 저기 우길기를 들고 있는 일본 놈을 내가 만약에 본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 연락에 항의하겠지. 응? 그리고 우리는 그 뭐 싸우기도 하겠지. 항의하겠지. 예.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뭐 항의도 하고 싸우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싸구려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 놈이 그 볼펜을 하나 빌려갔어. 근데 이게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따졌지. 왜 안 주냐고.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모른대, 자기는. 어디다 뒀는지 모른대.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뭐 그까지 갖고 그러냐. 볼펜 그게 뭐 그래 비싸다고. 내가 하나 사준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하찮게 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볼펜인데 의미가 다르거든. 그 볼펜은 아무리 싸지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물려준 유품인 거야. 그러니까 볼펜이 상징하는 게 서로 다르겠지. 이게 그 볼펜이 의미하는 게 나하고 걔하고 서로 의미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사회는 인간의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해석을 통해 유지가 되고 상징 행위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게 여기 뭐 애플, BMW, 알파벳 뭐 이 소 같은 경우도 상징이 다르잖아. 이게 만약에 이 소가 인도 같은 나라에서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이 소를 죽였어. 나 어떻게 되겠냐? 내가 죽어. 신성하거든. 이거.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소를 뭐 도축해갖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거 있잖아. 일배. 이 나쁜 놈들. 어? 걔네들은 근데 이걸로 소통을 하겠지. 자기네들끼리. 이런 게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BMW 뭐 이런 거 다 상징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어? 시를 하나 좀 인터넷에서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생이 2017년에 쓴 시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 굉장히 재밌어. 중독입니다. 중독인데 뭐 강기환가? 2017년에 인터넷에서 아주 뜨거웠던 자,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거야, 이거. 이걸 보면 얘하고 엄마하고 이 게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겠지? 엄마한테 게임은 애 불성실 아니면 공부 안 하고 애가 아주 일탈하고 놀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본 거죠. 근데 아들한테는 이 게임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재미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경험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게 보는 거야. 이건 뭐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한 사물을 보는 거잖아. 문제를 다르게 보거든. 똑같은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서로 다르게 정의 내린단 말이야. 응? 예.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이런 걸 서로 다른 생활 세계로 인해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상황을 상황 정의를 내린다고 그래. 상황 정의를 내린다고. 어디 있냐? 어디 있어? 네, 여기 나오죠. 상황 정의가 다르다라고. 상황 정의라고 한단 말이야. 응? 이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회 문제가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 이런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힘든 개인과 개인 간의 미시적 상호작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 이런 거에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관적 인식과 상호작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전제가 있단 말이야.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 사회현상이야.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대부분 사회에서 만들어진 걸 내가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징, 사회를 인식하는 틀에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얘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입장. 사람들은 언어와 문자, 기호 등 상징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한다. 사회는 인간들의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유지 또는 변동된다. 사회문제 현상을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상징행위를 통해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덧붙이는 얼굴 표정, 몸짓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거부할 때 머리를 흔드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머리를 끄덕이거든. 서로 다르단 말이야. 예,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 허버트 미드예요. 특징,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인간의 능동적 사고과정과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상황 정의가 필요하고 개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기대는 역할과 행동을 학습하고 한계는 사회 구조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거시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계입니다. 이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교환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책에는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니까 여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관점 비교. 관점. 거시적 관점은 거시적 구조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해. 이게 갈등론, 기능론. 미시적 관점은 개인을 중요시 여겨요. 개인의 능동적 사고과정, 선택,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단점은 거시적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조화 균형.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둘 다가 모두 필요해.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모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번 이거는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래의 사례를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신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3월 31일께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기혁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 니은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니은군은 기혁군이 페이스북에서 자기 여자친구에 관해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기혁군을 동네 PC방 인근으로 불러 때렸다. 피해를 당한 기혁군의 어머니 디그씨는 19일 오후 5시께 의정부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기자와 만나 가해자인 니은군은 반성하지 않고 사법기관은 나 몰라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그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디그씨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은 췌장이 끊겼다 겨우 살아났는데 가해자 부모는 합의금을 부르고 사법기관은 단순 상해일 뿐이라며 집행유예로 결론 내렸다.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감옥에 들어가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디그씨가 올린 국민청원 글은 2시 30분 현재 16만 명이 동의했다. 디그씨의 설명과 게시판 글을 종합하면 니은군은 폭행 당시 양손으로 기혁군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기혁군의 명치를 가격한 뒤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 이후 화해를 하자며 기혁군을 끌고 노래방과 영화관을 다녔다고 한다. 기혁군은 가기 싫다고 하면 또 때릴까봐 두려워 니은군의 화해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 이날 폭행으로 췌장 일부가 끊어지고 장기 파열이 일어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기혁군은 폭행이 있은 지 24시간이 지난 이튿날 밤 11시께야 의정부 내 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그 기사 내용인데 자, 이걸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능론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업 실패 등에서 오는 좌절감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긴장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기능론에서 봅니다. 이 폭력을, 학교 폭력을 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갈등론은 학교 폭력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통제와 청소년들의 반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분출이 학교 폭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권위적 억압이 해소되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학교 폭력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죠. 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고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다르게 봅니다. 자, 과제야. 이거는 과제. 숙제입니다. 과제. 이거. 자, 한번 볼게요. 자,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들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개인적 자살이다. 신경쇠약, 실연, 생활고, 가정불화, 장래에 대한 고민 등 개인적 자살의 원인은 수없이 많고 복잡하다. 1969년 세계보건기구 연구 자료를 보면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동기를 꼽으면 989가지나 된다. 디르갱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살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은 개인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살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걸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과제 1. 요거 잘 보시고 제가 이 파일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야. 이거 과제. 자, 기사를 찾는 거예요. 이제 해당 기사를 하나 찾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근데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선택하면 좋겠죠. 이걸 분석하고 그리고 기사를 일단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직접 실행해 보는 게 좋겠지. 이 기사를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숙제가 이거예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찾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이거 이 기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천 방안을 한번 이 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지 이거.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뭐 학번 이름 써서 카페 있죠. 제 카페 과제 창고 사회문제 탐구에 4월 30일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는 갈등론과 기능론, 거기 갈. 거시적은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은 미상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크게 보는 거고, 하나는 작게 보는 거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요 PPT 파일을 그대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뭐 핵심 내용만 정리된 건 거기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과제에 한번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한번 기사를 선택해서 그걸 거시적, 미시적 관점 그러니까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분석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한번 적어보고 그걸 직접 실천에 옮기고 그 과정을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 사문탐 반드시 그 학번 이름을 써서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학번 이름 안 쓰고 올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4월 30일까지요. 시간은 넉넉하니까 한번 올려주시면 아마 그게 생기부에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과제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나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주말 잘 보내고 뿅.